한양 남쪽에 사는 한 양반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 양반 집안에서는 오늘 저녁 출산을 앞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손에서 버려졌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좋은 기운을 가진 아이라고 생각이 드는 아버지라는 사람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아이를 안고 비를 맞으며 산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무너진 산신각터에 아이를 내려놓고 돌아섰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저 눈은 화를 부를 눈이다. 더 키웠다가 우리 집안이 다 무너지겠어. 아이의 왼쪽 눈은 금빛이었고 오른쪽 눈은 깊은 푸른빛이었다고 하지요. 사람들은 그 눈을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집에 재앙을 부른다고 하던데 이러다가 집안을 쫄딱 망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곁에만 서면 사람들이 숨겨온 일들이 하나둘 드러났던 것입니다. 거짓으로 쌓은 재산이 무너지고 웃고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기도 했지요. 어느 날 한 노인이 아이를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앞날을 보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감춘 것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운 것은 아이가 아니라 들키고 싶지 않았던 자신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숨긴 것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고 사람이 쌓은 것은 결국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지요. 그 아이는 훗날 수많은 사람의 운명이 갈리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재앙이라 불리던 한 아이가 어떻게 세상의 거짓을 걷어내는 눈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뒤에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같이 함께 지켜봐 주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신 모든 분들이 옛날 아담의 지혜로운 한 이야기처럼 그리고 조용하지만 분명한 것처럼 좋은 일들이 앞으로의 날들 속에 차곡차곡 쌓여 풍성한 날들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백두산신의 조선 야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한양 남쪽에 기와가 유난히 높기로 이름난 집이 하나 있었지요. 멀리서 보면 그저 잘 사는 양반가였습니다. 대문은 널찍했고 처마 끝은 반듯했으며 마당에 깔린 돌 하나까지 흐트러진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집이라는 것이 늘 겉모습과 같지는 않은 법이지요. 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면 어쩐지 숨이 조금 막히는 듯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오래 이어지질 않았고 사람들이 말을 할 때마다 어딘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내뱉는 눈치였지요. 이 집은 오래전부터 체면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안채 깊은 곳에는 늙은 노부가 병석에 누워 있었는데 숨을 고를 때마다 방 안 사람들이 괜히 헛기침을 하거나 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누구 하나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그 숨이 멎는 날 이 집의 주인이 갈릴 것이라는 사실쯤은 모두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장남은 날마다 귀한 약재를 들여오며 효성을 보였습니다. 하인들이 보는 앞에서는 늘 점잖았고 목소리도 낮았지요. 그러나 약방을 나서는 길마다 슬쩍 창고 쪽을 바라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차남은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부를 손에서 놓지 않았지요.
웃을 때도 있었지만 그 웃음은 늘 계산이 끝난 뒤에야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는 함께 술상을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잔을 부딪힐 때마다 형님, 아우하며 정을 나누는 듯 보였지만 그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서로가 무엇을 챙겨갈지 이미 헤아리고 있었겠지요. 며느리들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노부가 기침만 해도 제일 먼저 달려갔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말은 공손했으나 눈빛까지 따뜻한 날은 드물었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도 물길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쪽 심부름을 더 자주 드는지에 따라 서는 자리가 달라졌고 누구 뒤에 서 있느냐가 곧 살 길이었지요. 겉보기에는 반듯했으나 속으로는 이미 잔금이 퍼져 있던 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집에서 아이가 태어나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지요. 해산이 시작되자 산파가 급히 불려 들어갔고 방 안에는 숨죽인 기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집안에서는 아이 울음이 곧 경사요 복이라 했으니 모두가 그 첫 울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는 분명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숨도 쉬고 있었고 작은 가슴도 분명히 오르내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울지를 않았습니다. 잔파의 손이 잠깐 멎었습니다. 방 안에 서 있던 사람들 역시 서로 눈치를 살폈지요. 그 순간 아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왼쪽 눈은 은은한 금빛이었고 오른쪽 눈은 맑은 푸른빛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눈이라고 하기엔 어딘가 또렷하여 마치 오래전부터 세상을 보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지요. 그런데 더 기이한 일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는 산파도 어미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아주 조금 기울이더니 열린 문 밖을 향해 시선을 두었지요. 문 너머에는 밤에 잠긴 산이 있었습니다. 윤곽만 어둡게 드러난 채 말없이 누워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훅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 켜두었던 등불이 크게 흔들렸고 불꽃이 길게 늘어졌다가 다시 오므라들었습니다. 누군가 낮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설명할 길은 없었습니다. 그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뿐이지요. 잠시 뒤에서야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저 평범한 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당혹이 먼저 스쳤습니다. 이미 보아버린 것이 있었으니까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었지요. 경사라면 웃어야 했을 터인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집안을 고요하게 두고 자랄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저 설명하기 어려운 예감이었지요. 그리고 훗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집은 아이 때문에 흔들린 것이 아니라 이미 흔들리고 있던 집이었다고 말입니다. 아이의 울음이 그치고 며칠이 지나자 집안은 다시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대문은 여전히 반듯하게 열리고 닫혔고 하인들은 정해진 걸음으로 마당을 오갔지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걸린 생각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잔파는 돌아가는 길에도 몇 번이나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눈이 참 묘한 아이로구나. 그 말이 누구 귀에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집안 하인들 사이에서 먼저 돌기 시작했지요. 아이를 처음 안아본 것은 젖먹이를 돌보던 늙은 하녀였습니다.
평생 아이를 수없이 받아본 사람이었으니 별다른 일이 있을 리 없다 여겼겠지요. 그런데 아이를 품에 안자마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이가 울지도 웃지도 않은 채 그 얼굴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갓난아이의 시선이라 하기에는 지나치게 또렷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가만히 헤아리는 듯했지요. 하녀는 괜히 등골이 서늘해져 아이를 다시 자리에 눕혀 놓았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그 하녀는 아이가 있는 방 근처로 잘 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밤사이 곳간 문이 열려 있었고 은전이 담긴 자루 하나가 사라진 것이지요. 사람을 보내 뒤쫓아 보니 바로 그 하녀가 장터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잡혀온 하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절 보는 눈이. 말끝을 흐렸지만 더 묻는 이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있었으니까요. 물건이 없어진 까닭은 욕심 때문이었건만 입에 오르내린 것은 아이의 눈이었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은 아이를 안을 때면 괜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집안에서는 맏딸의 혼사가 한창이었지요. 상대는 세력 있는 집안의 아들이라 노부가 살아있는 동안 서둘러 정해에 두려는 눈치였습니다. 비단을 고르고 예물을 드리는 날, 유모가 아이를 안은 채 잠시 사랑채 앞을 지나게 되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가마 옆에 서 있던 사내에게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이 어찌나 거칠던지 지나던 사람들이 모두 돌아볼 정도였지요. 달래 보아도 좀처럼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아이가 낯을 가린다 여겼습니다. 하지만 혼사가 오가기 시작한 지 보름도 되지 않아 상대 집안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혼사를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이유는 길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내에게 이미 다른 곳과 얽힌 일이 있었고 숨겨둔 빚이 적지 않다는 말만 남겼지요. 잔치상을 기대하던 집안에는 찬 기운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아이가 울지 않았던가. 그 말은 금세 퍼졌습니다. 확신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빈틈만 있어도 자라나는 법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는 장남과 차남이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햇살이 비치던 오후였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형제가 차를 나누는 평범한 풍경이었지요. 아이를 안고 지나던 유모가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장남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엔 차남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두 형제 사이에 언성이 높아졌다는 소리가 안채까지 들려왔습니다. 시작은 별것 아니었다 했습니다. 창고에 들어온 곡식의 장부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지요. 그러나 말은 금세 날을 세웠고 결국 오래 묵혀두었던 재산 이야기가 튀어나왔습니다. 아버님 살아 계실 때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그 말을 하자는 것이냐? 닫혀있던 방문이 벌컥 열리고 하인들이 고개를 숙인 채 물러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형제가 마주 앉는 일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집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기운이 차츰 퍼져갔습니다. 아이 때문에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망칠 마음도 감출 빚도 다툴 욕심도
이미 사람들 속에 들어있던 것이었지요. 그저 가려져 있던 것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은 늘 쉬운 까닭을 찾는 법입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의 눈이 심상치 않다더라. 사람 속을 들여다보는 것 아니겠느냐. 집안을 편하게 두지 않을 눈이야. 처음에는 낮은 목소리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그 말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아이 방 앞을 지나는 발걸음이 줄어들었고 안아보겠다는 사람도 드물어졌습니다. 심지어 아이 어미조차 오래 시선을 두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곤 했지요. 그렇게 집안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까지 미리 두려워하는 기색이 번져갔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반듯한 양반가였지만 보이지 않는 금은 조금씩 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차츰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이 흔들리는 까닭이 어쩌면 저 조용한 아이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지요. 집안의 기운이 눈에 보이든 무거워지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하인들이 마당을 쓸었고 사랑채에서는 손님을 맞았지만 밤이 되면 집 전체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지요. 누군가 일부러 소리를 낮추고 걷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이의 자리가 또 한 번 옮겨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은 안쪽 방이었습니다. 햇살이 거의 들지 않는 자리였지요. 아이 어미가 직접 이불을 들고 움직였습니다. 하인 하나만 불러 조용히 문을 열게 했을 뿐 다른 사람들은 깨우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눕혀놓고 한참을 내려다보던 어미는 결국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볼을 쓰다듬으려다가도 멈추었고 이내 등을 돌렸습니다. 방문이 닫히자 작은 숨이 하나 새어 나왔습니다. 그날 새벽 누군가 방문 위에 부적을 붙였습니다. 얇은 종이에 붉은 글씨가 빽빽했는데 바람이 스칠 때마다 끝이 가늘게 떨렸지요. 하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그 앞을 지났습니다. 저걸 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낮게 말했지만 선뜻 손대는 이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점쟁이를 부르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가 저어졌습니다. 이 집이 어떤 집인데 그런 일을 밖에 보이겠느냐. 결국 체면이 두려움을 덮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덮어둔다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결정적인 일은 비가 오기 전날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믿던 벗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서로 집안일을 맡기고 어려운 날이면 제1처럼 나서 주던 사람이었지요. 그 사람이 넘겨준 문서 한 장이 문제였습니다. 논밭 일부가 이미 다른 이의 소유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도장은 분명했고 날짜도 몇 해 전으로 찍혀 있었지요. 자세히 살피자 필체까지 교묘하게 흉내낸 위조였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마루에 앉아 문서를 펼쳐든 채 눈만 깜박이고 있었지요.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구나.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술상이 몇 번이나 비워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잔을 내려놓을 때마다 손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머릿속에 떠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금빛과 푸른빛이 섞인 아이의 눈.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던 그 시선. 태어난 밤 산을 향해 있던 작은 얼굴.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온 뒤로 집안에 잠잠한 날이 있었던가. 확신이라기보다는 오래 눌러두었던 두려움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처마 끝에서 굵은 소리를 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을 때 아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조용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아기의 무게였지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걸음을 옮겼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다시 닫혔습니다. 비는 점점 굵어졌습니다. 산으로 향하는 길은 이미 질척하게 젖어 있었고 등불 하나 없이 걷기에는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발걸음을 멈추는 순간 마음까지 멈출까 두려운 사람처럼 쉬지 않고 걸었지요. 얼마나 올랐을까요? 사람 발길이 드문 곳에 이르러서야 걸음을 멈췄습니다. 빗물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제야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울지도 몸부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을 마주한 순간 아버지의 숨이 잠시 막혔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눈은 언젠가 우리 집을 들춰낼 눈이다. 말이 끝나자마자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껏 조용하던 아이가 처음으로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산속에 퍼질 만큼 또렷한 울음이었습니다. 발걸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빗속으로 걸어 내려가는 그의 모습은 점점 어둠에 잠겼고 아이의 울음만이 한동안 산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그 집에서는 아무도 그 아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울음은 비에 섞여 한동안 산속을 떠돌았습니다. 처음에는 끊어질 듯 이어지다가도 어느 순간 다시 힘을 얻어 퍼져나갔고 그 소리는 젖은 나무와 바위에 부딪혀 낮게 번져갔지요. 사람이라면 그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재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밤의 산에는 아이 울음에 답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도록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산만이 묵묵히 그 소리를 받아내고 있었지요. 시간이 흐르자 아이의 울음도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탓인지 숨이 고르지 못하게 이어졌고 작은 가슴이 위태롭게 오르내렸습니다. 빗물에 젖은 포대기는 점점 무거워졌지만 아이는 크게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디에 놓였는지조차 모른 채 그저 살아있으려는 숨만 붙들고 있는 듯 했지요. 그때 멀지 않은 어둠 속에서 짐승 울음이 들려왔습니다. 낮고 길게 끌리는 소리였는데 산에서 밤을 보내본 사람이라면 그 의미를 알 법한 울음이었습니다. 서로의 자리를 알리고 경계를 나누는 신호 같은 것이었지요. 잠시 뒤 다른 방향에서도 비슷한 울음이 이어졌고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웠습니다. 젖은 풀이 피눌리는 소리와 흙이 미묘하게 내려앉는 기척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무언가가 분명 아이가 놓인 자리 가까이까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어지던 기척이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더 가까워지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서둘러 달아나는 기색도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 하나를 사이에 둔 것처럼 그 자리에 잠시 머물 뿐이었지요. 어둠 속에서는 낮은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오갔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척은 서서히 물러났습니다. 산짐승이 사람 냄새를 맡으면 피하거나 위협하기 마련인데 그날 밤만큼은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덤비지도 않았고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섰을 뿐이었습니다. 비 또한 조금씩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처마도 없는 산속이었지만
빗줄기가 누그러지자 공기 속에 묻혀있던 흙냄새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두껍게 드리웠던 구름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번지자 아이가 놓인 자리에도 옅은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은 누군가 일부러 비춰준 것처럼 오래 머물렀지요. 그때 바람이 한 줄기 지나갔습니다. 앞서 몰아치던 거친 바람과는 달랐습니다. 젖은 공기를 조용히 밀어내며 흐르는 숨을 고르듯 느린 바람이었습니다. 바람은 아이 곁을 한번 맴돌더니 포대기 끝을 가볍게 흔들어 놓고는 다시 산 아래로 흘러갔습니다. 마치 잠든 아이의 이불을 살짝 여며 주는 손길처럼 보이기도 했지요. 어느새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대신 작고 고른 숨이 이어졌습니다. 놀라 울음을 터뜨리던 기색도 버려진 것을 아는 듯한 몸부림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놓인 채 숨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었지요. 구름이 더 걷히자 산줄기의 윤곽이 조금 또렷해졌습니다. 낮에 보면 험하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산이었지만 그 밤만큼은 달랐습니다. 오래전부터 그 자리를 지켜온 거대한 품처럼 말없이 아이를 둘러싸고 서 있는 듯 보였지요. 사람은 아이를 버렸으나 산은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찾아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두겠노라 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그저 그 자리에 있게 두었습니다. 산이 본디 그러하듯 말입니다. 오는 것을 막지 않고 머무는 것을 탓하지 않는 곳. 그렇게 그 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이는 사람의 품이 아닌 산의 품 안에서 첫 밤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돌아보면 바로 그 밤이 이 아이의 운명이 사람 세상에서 조금 비켜 서기 시작한 때였다고 말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비가 그친 산에는 물기 어린 안개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젖었던 나무잎에서는 한 방울씩 물이 떨어졌고 어디선가 새 한 마리가 짧게 울다 이내 소리를 거두었지요. 밤과 아침 사이 산이 막 숨을 고르려는 때였습니다. 그 산길을 따라 한 노인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그를 두고 가끔 이야기가 돌곤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글을 읽던 사람이었다느니 관가에 몸을 두었던 적이 있다느니 하는 말들이었지만 정작 노인 스스로는 지난 일을 입에 올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많은 곳보다는 산을 더 오래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말 많은 세상보다 바람 소리를 더 믿는 사람이라는 것만은 누구나 알고 있었지요. 노인은 약초를 캐러 산에 오르던 길이었습니다. 걸음이 빠르지는 않았으나 멈추는 법도 없었고 굽은 길을 만나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오래 다닌 길처럼 발걸음에 망설임이 없었지요. 그러다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스치는 소리인가 싶었으나 가만히 귀를 기울이자 아주 여린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이라 하기에도 희미하고 그렇다고 바람 소리라 넘기기에는 어딘가 살아있는 기척이었지요. 노인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젖은 풀을 밟으며 몇 걸음 더 들어가자 포대기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에 젖어 색이 짙어져 있었고 그 안에서 작은 숨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서두르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 무릎을 굽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버려진 아이를 발견하면 놀라기 마련인데 노인의 얼굴에는 그런 기색이 없었습니다. 마치 올 줄 알았던 것을 마주한 사람처럼 고요했지요. 그때 아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금빛 한쪽 눈과 푸른빛 한쪽 눈이 아침 안개 속에서도 또렷했습니다. 아이는 울지도 않았고 몸을 뒤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이 감추고 싶은 것을 드러내는 눈이구나. 그래서 버려졌겠지. 말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누가 두고 갔는지 묻지도 않았고 어쩌다 이런 곳에 놓였는지 따져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유를 헤아리기보다 이미 알 만큼 안다는 듯한 얼굴이었지요. 노인은 손을 뻗어 젖은 포대기를 여며 주었습니다. 바람이 아이 몸으로 바로 들지 않게 천을 고쳐 덮어주는 손길이 느렸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품에 안긴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르지 않던 숨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작은 얼굴이 노인의 옷깃에 닿자 체온을 찾은 듯 했지요. 노인은 아이를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살아남은 것은 살아갈 자리가 있어서다. 누가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니었으나 산은 그 말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아침빛이 조금씩 번지면서 주변이 희미하게 밝아졌고 안개 사이로 길이 드러났습니다. 노인은 몸을 일으켜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돌아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아이를 데려갈 생각으로 이 길을 걸어온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산 아래 사람들은 가끔 노인의 초막 쪽에서 아기 울음이 들린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묻는 이는 없었습니다. 산에서 온 것은 산에 맡겨두는 것. 노인은 그저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아이가 노인의 초막에 머문 지도 어느덧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밤마다 울음이 잦았으나 시간이 지나자 울음 대신 숨소리만 고르게 이어졌고 산의 사계절이 몇 번 바뀌는 동안 아이는 말없이 자라났지요. 노인은 아이에게 글을 억지로 가르치지도 않았고 세상 이치를 길게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함께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구분하는 법을 보여주고 물이 흐르는 자리를 피해 걷는 법을 익히게 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 또한 묻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 바라보는 버릇이 있었지요. 나뭇가지 하나를 보아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바람에 흔들리는 풀을 한참 따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10살을 넘길 무렵부터 노인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몸집이 또래보다 눈에 띄게 불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먹는 양이 특별히 많은 것도 아니었고 움직임이 둔한 것도 아니었는데 계절이 바뀔 때마다 몸이 조금씩 더 무거워졌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발걸음이 남들보다 느려 보일 때도 있었지만 아이는 힘들다 말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숨이 차올라도 잠시 멈췄다가 다시 걸을 뿐이었지요. 처음에는 그저 타고난 체질이려니 여겼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되지 않는 걸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일이 벌어진 것은 초여름으로 접어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초막 아래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급히 산을 올라온 듯 숨이 거칠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산에는 행색은 말끔했으나 눈빛이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그는 길을 잃었다며 하룻밤만 묵게 해달라고 청했고 노인은 별다른 말 없이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산에서는 해가 지면 길이 곧 벽이 되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사내가 문지방을 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평소처럼 오래 바라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갑작스레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숨이 멎는 얼굴이었지요. 그리고 그날 밤 아이는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손을 얹자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숨이 거칠어졌고 잠에 들었다가도 이내 몸을 뒤척였습니다. 노인은 급히 약초를 다려 먹였으나
열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무엇을 본 것인지 묻지도 않았는데 자는 동안에도 미간이 깊게 모여 있었습니다. 밤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자네는 방 한쪽에서 잠을 청하는 척했으나 몇 번이나 돌아 누웠고 노인은 말없이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 사내는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인사도 길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더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였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소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바람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장터에서 약재를 판다던 사내가 가짜 약을 비싼 값에 넘겨온 사실이 들통났고 병을 고치겠다 속여 돈을 받아 챙긴 일까지 드러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컸고 결국 관가에까지 넘겨졌다는 말이 이어졌지요. 노인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아이는 마루 끝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밤새 앓던 열이 거짓말처럼 내려가 있었고 얼굴빛도 다시 돌아와 있었습니다. 다만 몸이 전보다 조금 더 무거워진 듯 보였습니다. 노인은 그제야 오래 마음에 걸려있던 생각의 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아이 곁에 앉아 한참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아이의 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노인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남이 숨긴 것은 그냥 드러나는 법이 없다. 그만한 무게가 따르는 것이지. 그런데 그 무게를 내가 대신 겪고 있었던 괴로구나. 그날 이후 노인은 아이의 몸을 달리 보게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불어난 살이 게으름의 흔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짐이 쌓인 자국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여전히 많이 먹지 않았고 산길도 묵묵히 걸었습니다. 다만 누군가 초막을 찾는 날이면 가끔 이유 없는 열에 시달렸고 그러고 나면 어김없이 그 사람이 감추고 있던 일이 세상 밖으로 흘러나오곤 했습니다. 노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 역시 스스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남이 감춘 것을 보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까지의 무게를 조용히 제 몸으로 받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일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아이의 몸은 조금씩 더 둥그러졌지만 노인은 그 모습을 단 한 번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편히살이 오른 몸이 아니라 말없이 견뎌낸 흔적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훗날 아이가 사람들 속으로 내려가게 되는 날이 오면 노인은 이 사실이 어떤 의미가 될지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자 노인은 더 이상 산속에만 머물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은 많은 것을 숨기지 않는 곳이었고 그래서 아이 또한 오래도록 편안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사람의 세상은 달랐습니다. 감추고 사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곳이었고 웃는 얼굴 뒤에 다른 마음을 두는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해가 기울 무렵 노인은 장작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아이를 불렀습니다. 숨긴 것은 사람이 많은 곳에 모인다. 산에서는 죄가 자라지 않는다. 아이를 바라보는 노인의 눈에는 걱정과 결심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내가 가진 눈도 길을 찾는다. 며칠 뒤 아이는 노인과 함께 산을 내려왔습니다. 도착한 곳은 마을 끝자락에 자리 잡은 큰 기생집이었습니다. 담장은 높았고 처마에는 붉은 등이 낮부터 매달려 있었지요. 해가 완전히 지기도 전에 안에서는
이미 인기척이 분주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아이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산에서 맡던 냄새와는 전혀 다른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술 냄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달큰하면서도 무거운 향이었는데 오래 머물면 머리가 어지러울 것만 같았지요. 그 사이사이에 진한 향료,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밝고 경쾌하게 들렸지만 이상하게 오래 귀에 남지 않는 웃음이었습니다. 마루에서는 사내 몇이 벌써 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기생들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기울이며 웃고 있었지만 잔이 비워지는 속도를 놓치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조용히 돈이 오갔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은전이 손바닥 위에서 잠시 빛을 내더니 곧 소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손끝은 빨랐고 약속은 가벼웠지만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다음 달에 다시 오시지요. 그럼요. 이 인연이 어디 쉽게 끊어지겠습니까? 웃으며 주고받는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이 모두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아이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 곳도 처음이었고 서로 가까이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조금씩 떨어져 있는 풍경 또한 처음 보는 것이었지요. 그때 한 기생이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이 아이가 그 아이인가 보네요. 노인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생집 주인은 노인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더 묻지도 않았고 이유를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를 한번 찬찬히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용해 보이는 아이군요. 이런 집에서는 조용한 사람이 오래 남습니다. 아이의 거처는 마루 끝 작은 방으로 정해졌습니다. 문 하나만 열면 바로 사람들 소리가 밀려드는 자리였습니다. 산속 초막과는 달리 밤이 되어도 완전히 고요해지는 일이 없겠지요. 노인이 돌아가기 전 아이 곁에 잠시 섰습니다. 처음에는 시끄러울 것이다. 하지만 귀로 듣기보다 눈으로 보아라. 아이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노인은 그 눈을 오래 바라보다가 더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돌아서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조금 느렸지만 끝내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노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아이는 비로소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기생집은 더욱 밝아졌습니다. 붉은 등이 하나둘 켜지고 악기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웃음은 끊이지 않았고 발걸음은 늦어질 줄 몰랐지요. 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넘쳐났습니다. 소리는 컸고 빛은 강했으며 사람들의 마음은 분주했습니다. 아이의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렸습니다. 압도된다는 것이 이런 것이었을까요? 산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낯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는데도 아이의 눈에는 그 웃음 뒤에 남겨진 표정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이는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산보다 조용한 곳은 없지만 사람이 많은 곳만큼 숨긴 것이 많은 곳도 없다는 것을요. 아이를 들인 뒤로 기생집 사람들은 처음 며칠을 조심스럽게 아이를 대했습니다. 노인이 직접 맡기고 간 아이였고 주인 또한 괜한 말이 돌지 않도록 아이를 함부로 부리지 않았지요. 아이는 시키는 일만 조용히 했습니다. 물을 나르고 빈잔을 치우고 손님이 빠져나간 자리를 정리하는 정도였는데 발걸음이 무겁고 느려 보여도 이상하게 그 움직임에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곧 익숙해졌습니다. 조용한 아이 하나쯤 있는 것은 큰일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비가 내리지는 않았지만 공기가 눅눅했고 바람마저 잠잠하여 갱이 밝게 타오르던 날이었지요. 손님이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줄상 위에는 기름진 안주가 가득했고 잔이 비워지는 속도도 빨랐습니다. 악기 소리가 마루를 타고 번졌고 웃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기생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나이가 그리 많지 않았고 손님들 사이에서도 말솜씨가 좋아 늘 자리가 끊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웃는 얼굴이 고왔고 목소리에는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지요. 얘야. 아이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기생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아이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장난기가 반쯤 섞여 있었지만 또 반쯤은 설명하기 어려운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 말이 맞느냐? 넌 남들이 숨긴 걸 본다던데. 아이에게는 익숙한 말이었지만 여전히 대답은 짧았습니다. 기생이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보아라. 나는 오래 살까? 주변에 앉아있던 손님 몇이 피식 웃었습니다. 술기운에 가벼워진 농담쯤으로 여겼던 것이지요. 아이는 기생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도 피하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그 시선이 생각보다 오래 이어지자 기생의 웃음이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괜히 잔을 다시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으며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다시 아이를 보게 되었지요. 잠시 뒤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기생이 작게 웃었습니다. 예상했던 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곧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넘기지 못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주변 공기가 잠깐 멈춘 듯 했습니다. 누군가는 웃으려다 멈췄고 누군가는 괜히 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기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목소리가 기대만큼 가볍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지요. 그날 밤이 깊어갈수록 기생의 마음은 괜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에도 아이의 말이 귓가에 남아 떠나지 않았지요. 괜한 소리라 여겨보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등이 밝아 보였고 바닥에 번진 기름 자국마저 눈에 밟혔습니다. 결국 기생은 잠자리를 옮겼습니다. 늘 쓰던 방 대신 마루 건너편 작은 방으로 들어갔지요. 스스로도 왜 그러는지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날만큼은 그러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타는 냄새가 아주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누군가 등불심지를 너무 길게 둔 탓이려니 여길 만큼 옅은 냄새였지요. 그러나 그 냄새는 금세 짙어졌습니다. 비단 타는 냄새는 나무 타는 냄새와 달랐습니다. 달큰하면서도 숨이 막히는 향이었고 한 번 맡으면 쉽게 잊히지 않는 냄새였습니다. 잠시 뒤 어디선가 탁 하고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누군가 외쳤습니다. 불이다. 순식간이었습니다. 불길은 이미 처마를 타고 번지고 있었고 마른 기둥이 불을 머금자 불꽃이 길게 솟아올랐습니다. 붉은 등이 먼저 터졌고 기름 먹은 천이 불씨를 옮겼습니다. 뜨거운 기운이 마루를 훑고 지나가자 잠들어 있던 사람들이 놀라 뛰쳐나왔습니다. 비명과 발소리가 뒤엉켰습니다.
문을 열지 못해 안에서 두드리는 소리, 서로를 찾는 목소리, 넘어지는 인기척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기둥 하나가 버티지 못하고 기울었고 이내 무너져 내리며 불씨를 사방으로 흩뿌렸습니다. 불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삼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삼켰습니다. 그때 작은 방 문이 열렸습니다. 잠자리를 옮겼던 그 기생이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에는 이미 재가 묻어 있었고 머리칼 끝이 조금 그을려 있었습니다. 놀란 눈으로 불길을 바라보던 기생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늘 자던 방은 이미 불에 잠겨 있었습니다. 만약 그곳에서 잠들어 있었다면 빠져나오지 못했을 터였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기생집은 거의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무너져 있었습니다. 연기는 한동안 가라앉지 않았고 타버린 나무에서는 여전히 열기가 남아 있었지요. 살아남은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말하지 않았느냐. 기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이를 찾았습니다. 아이 역시 밤새 잠들지 못한 얼굴이었지만 울지도 않았고 놀란 기색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와 같은 눈으로 서 있었지요. 기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찌 알았느냐?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였습니다. 그 말 이후로 더 묻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사람들은 아이를 대하는 눈빛을 바꾸게 됩니다. 호기심이 사라진 자리에는 조심스러움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기생집 사람들은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 아이가 보는 것은 그저 지나가는 앞날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화재가 지나간 뒤 기생집은 한동안 술렁였지만 사람 사는 곳이라는 것이 늘 그러하듯 무너진 자리도 시간이 흐르면 다시 채워지기 마련이었습니다. 그을렸던 기둥은 새 것으로 바뀌었고 타버린 마루에서는 며칠 동안 나무 냄새가 은은하게 올라왔습니다. 손님들 발걸음도 생각보다 빨리 돌아왔는데 오히려 큰일을 겪고도 다시 문을 열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호기심에 찾아오는 이들까지 늘어나는 눈치였지요. 아이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역시 예전과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처럼 함부로 말을 붙이거나 웃으며 시험하려 드는 이가 줄어들었고 괜히 눈이 마주치면 먼저 시선을 거두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그렇다고 아이가 특별히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말이 적었고 시키는 일만 조용히 해냈으며 사람들 틈에 있어도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아이였지요.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초가을로 접어들던 때라 해가 조금 일찍 기울었고 붉은 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자 마루에는 금세 따뜻한 빛이 번졌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술상이 차려지고 악기 소리가 이어졌는데 그 틈으로 처음 보는 사내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차림새는 지나치게 화려하지도 그렇다고 초라하지도 않았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고 웃음 또한 과하지 않았지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묘하게 경계를 풀게 만드는 기색이 있어 주인 역시 별다른 의심 없이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사내는 술을 급히 들이켜지 않았고 큰 소리로 떠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주변을 천천히 살피며 이야기를 건넸고 맞은편 사람이 말을 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만 보면 그저 점잖은 손님 하나가 새로 들었을 뿐이었지요. 아이는 술상을 옮기다 그 사내 앞에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을 하다 시선이 머문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 눈길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웃고 떠드는 동안에도, 잔이 몇 번이나 오가는 동안에도 아이의 눈은 조용히 그 사내에게 닿아 있었지요. 사내가 문득 고개를 들어 아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때 사내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러나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입가에 웃음을 걸고는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이 눈이 깊구나. 가볍게 건넨 말이었으나 아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조금 숙인 뒤 물러났을 뿐이었지요. 그날 이후로도 사내는 몇 번 더 기생집을 찾았습니다. 올 때마다 작은 먹을거리나 장난감을 내밀며 사람 좋은 얼굴을 했고 기생들에게도 예를 갖추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레 그를 괜찮은 손님으로 여기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며칠 뒤 마을이 갑자기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터에서 심부름을 하던 아이 하나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까지 돌아오지 않자 처음에는 길을 잘못 든 것이려니 여겼으나 밤이 깊도록 소식이 없자 횃불을 든 사람들이 골목골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어미의 울음이 밤 공기를 가르며 번졌고 그 소리는 기생집 안까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좀처럼 잠들지 않았습니다. 마루 끝에 앉아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평소와 다르다면 숨이 조금 무거워 보였다는 것뿐이었지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성문 근처에서 수상한 사내가 붙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짐을 가득 실은 수레 안에서 사라졌던 아이가 발견되었고 그 옆에는 부모 잃은 아이들의 물건으로 보이는 보따리들이 여러 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떠돌이 아이들을 몰래 데려다 다른 고을로 넘기던 인신매매범이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이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기생집 안에서도 조용히 숨을 삼키는 기척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그 사내였기 때문입니다. 전날까지 웃으며 술을 마시던 사람이 아이들을 팔아넘기던 자였다는 사실에 누구도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한동안 서 있다가 천천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 역시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느냐? 조심스러운 물음이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생각하듯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앞날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낮았지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잠시 숨 고르듯 멈춘 뒤 아이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숨긴 것을 보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주변이 묘하게 고요해졌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말을 삼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레 소리가 잦아든 것이었지요. 그날 이후 사람들은 더 이상 아이를 시험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웃으며 운명을 묻는 일도 사라졌고 괜한 농담을 던지는 사람 또한 없었습니다. 아이가 지나가면 길을 조금 비켜주는 이들마저 생겨났는데 마치 마음속 깊이 묻어둔 무언가까지 들켜버릴까 두려운 사람들처럼 보였지요. 그 일을 겪고 나서야 사람들은 어렴풋이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가장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은 대개 가장 드러나기 싫은 것이며 그 아이의 눈은 늘 그쪽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기생집은 더 이상 술과 웃음만 오가는 곳이 아니게 되었고 아이 또한 그저 조용한 심부름꾼으로만 보이지 않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겨울 문턱에 들어서던 때였습니다. 들판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추수를 마친 논에서는 집 타는 냄새가 옅게 떠돌고 있었지요. 해마다 이맘때면 쌀값이 조금 오르기는 했으나 그저 계절이 바뀌는 신호처럼 여겨질 뿐 사람들이 크게 불안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는 달랐습니다. 장터에 나와도 곡식을 구하지 못하는 날이 잦아졌고
겨우 구한다 해도 값이 전보다 서너 배는 뛰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은 곡식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창고 어딘가에는 산처럼 쌓여 있는데 그 문이 좀처럼 열리지 않는다는 데 있었지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흉년을 탓했습니다. 그러다 점차 한 이름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양 큰손. 여러 고을을 돌며 곡식을 미리 사들였고 값이 더 오를 때까지 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가 사들인 것은 곡식만이 아니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한 집들의 논밭이 하나둘 그의 손으로 넘어갔고 겨울을 버티지 못한 이들은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뒤로 한 채 길 위로 밀려났습니다. 굶주림이라는 것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 울음이 길어지고 어른들 얼굴에서 말수가 먼저 사라지며 장터가 점점 조용해질 뿐이지요. 그렇게 마을 여러 곳에서 온기가 빠져나가고 있을 무렵 그 큰 손이 기생집에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인은 아침부터 집 안을 살피느라 분주했습니다. 평소보다 먼지를 더 털어내고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가장 빛나는 잔을 골라 따로 올려두었지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사람들 손길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은 사람 하나 때문에 집 안 공기가 먼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기울기도 전에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달려온 말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힘을 아끼듯 바닥을 짚는 소리였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리고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체구가 특별히 크지도 않았고 걸음이 거칠지도 않았습니다. 옷차림 또한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았지요. 그런데도 그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마루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허리가 저절로 곧아졌습니다. 웃음이 잠깐 끊어졌고 술 따르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사람을 조용하게 만드는 기운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는 말 한마디 꺼내지 않고도 그 공기를 만들어내는 부류였습니다. 눈빛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든 필요한 만큼만 보고 지나갔고 쓸데없는 관심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절제가 주변을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곧 술상이 올라왔고 그는 말없이 은전 몇 잎을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아무렇게나 놓은 듯 보였지만 그 은전을 아무렇게나 바라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이가 술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걸음이었으나 상을 내려놓는 순간 아주 미세하게 숨이 멎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눈이 올라갔습니다. 금빛 눈과 푸른 눈이 동시에 사내를 향하려던 찰나 아이의 시선이 먼저 옆으로 흘렀습니다. 피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 가까이 있던 주인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 아이가 사람 앞에서 먼저 시선을 거두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아이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물러났지만 그날 이후 발걸음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원래도 말이 많은 아이는 아니었으나 그날 밤에는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마루를 지날 때마다 어딘가를 피해 걷는 사람처럼 자연스레 동선을 틀었지요. 결국 주인이 아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등잔 하나만 켜져 있었고 바깥에서 흘러드는 웃음소리가 오히려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무엇이 보였느냐? 아이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입을 다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주인은 잠시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큰 손은 혼자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시선을 바닥에 둔 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람 뒤에 서 있는 이들이 보입니다. 땅을 떠난 사람들, 굶주린 아이들, 돌아오지 못한 이들까지. 말을 잇는 동안 아이의 숨이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곡식 냄새가 아닙니다. 굶주림 냄새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주인의 손끝이 서늘해졌습니다. 방 안 공기가 갑자기 식어버린 듯 했지요. 밖에서는 여전히 웃음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마치 다른 세상 소리처럼 멀게 들렸습니다. 아이도 그날 처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죄에는 크기가 있다는 것을. 작은 거짓은 입술에서 맴돌다 사라지지만 수많은 삶 위에 쌓인 죄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무게로 먼저 전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이후 아이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마주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혀 오는 얼굴이 있으며 가까이 서 있기만 해도 보지 않아도 될 것까지 보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또한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내가 들어오는 날이면 집 안 공기가 괜히 눌리는 까닭을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면서도 모두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큰 손이 기생집을 드나드는 횟수가 늘어나자 사람들은 조금씩 그 존재에 익숙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익숙해졌다는 말이 곧 편해졌다는 뜻은 아니었지요. 그는 늘 소란을 만들지 않았고 큰 소리를 내지도 않았으며 술에 취해 흐트러지는 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이면 방 안의 공기가 먼저 무거워졌습니다. 웃고 있던 이들이 괜히 허리를 고쳐 앉고 말끝이 길어지던 사람조차 문득 입을 다무는 일이 잦아졌지요. 사람을 긴장하게 만드는 데에는 위협보다 절제가 더 깊이 스미는 법입니다. 그날 밤 역시 바깥에는 찬 기운이 돌았지만 기생집 안은 사람들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줄이 몇 차례 오가자 얼굴들이 붉어졌고 현악기 줄이 길게 울리며 방 안을 부드럽게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소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큰손 주변을 둥글게 비켜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늘 그렇듯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누군가 말을 건네면 고개만 조금 기울여 듣다가 짧게 답했으며 더 말을 붙이지 않으면 먼저 잡아두지도 않았습니다. 손에 쥔 잔은 자주 비지 않았지만 취한 기색 또한 없었습니다. 마치 정신을 흐릴 생각이 애초에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요. 잠시 뒤 그의 시선이 방 한쪽에 머물렀습니다. 아이였습니다. 술상을 나르던 아이가 마루 끝에서 걸음을 멈춘 순간 큰 손이 손가락 하나로 조용히 부르듯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움직임이 크지도 않았는데 가까이 있던 기생 하나가 먼저 숨을 죽였습니다. 아이는 잠깐 서 있다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눈에 띄게 느려 보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지요. 큰 손이 아이를 위해서 아래까지 천천히 살폈습니다. 네, 눈 이야기를 들었다. 목소리는 낮았고 힘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이 떨어지자 주변 소리가 한 겹 가라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앞날을 묻는다지.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큰 손이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내 것도 한번 보아라. 거절을 허락하지 않는 말투라는 것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아이의 금빛 눈과 푸른 눈이 동시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숨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알아차리기 어려울 만큼 작은 변화였으나 곧 어깨가 굳는 기색이 따라왔습니다. 금빛 눈이 먼저 떨리는가 싶더니 푸른 눈까지 뒤따라 흔들렸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곳을 보려던 시선이 한꺼번에 붙잡힌 듯 보였지요. 아이의 발이 반치쯤 뒤로 물러났습니다. 사람 앞에서 물러나는 아이를 본 것은 그 자리에 있던 누구에게도 처음이었습니다. 큰 손에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왜 그러느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등잔 불꽃이 조용히 일렁였고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제야 아이의 입이 열렸습니다. 뒤에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크게 말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 한마디가 방 안에 길게 퍼졌습니다. 큰 손의 표정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구 말이냐? 아이는 곧장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선이 큰 손의 어깨 너머 허공 어딘가에 붙들린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아이에게는 비어있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아이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방 안의 온기가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웃음이 끊겼다는 것을 아무도 일부러 느끼지 않았지만 어느새 악기 소리조차 멀어진 듯 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무엇이 겹쳐 보이고 있었을까요? 메마른 논바닥 위에 주저앉아 움직이지 않던 노인의 등이 스쳤을지도 모르고 집단처럼 가벼워진 아이를 업은 채 고개를 떨구던 어미의 그림자가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빈 그릇을 끌어안고 잠든 아이들, 끝내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발자국까지 한데 얽혀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아이는 그 어떤 장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말이 떨어지자 아이의 숨이 눈에 띄게 짧아졌습니다. 한 발짝 더 서 있었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 것처럼 보였지요. 큰 손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던 눈을 천천히 거두고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술을 한 모금 넘겼습니다. 허튼 소리를 하는구나. 가볍게 흘린 말이었지만 잔이 탁자에 내려앉는 소리는 이상하리만큼 묵직하게 들렸습니다. 아이는 더 버티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아무도 모르게 숨을 깊이 들이쉬는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처음으로 지친 기색이 머물기 시작한 것이. 숨긴 것을 보는 일은 늘 있었지만 그 무게가 이토록 크게 내려앉은 적은 없었던 듯 보였습니다. 어떤 죄는 가까이 서 있기만 해도 사람을 짓누른다고들 하지요. 그날 밤 기생집 사람들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 사내가 등에 지고 들어온 것은 곡식 자루가 아니라 수많은 삶의 무게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아이 또한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한 걸음 물러서게 만드는 얼굴이 있다는 것을. 큰 손이 다녀간 뒤로 기생집 안공기가 어딘가 달라졌다고들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술은 여전히 돌았고 웃음도 끊이지 않았으며 밤이 깊어질수록 노랫소리는 더 길게 이어졌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눌림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치 비가 오기 전 아직 하늘은 맑은데 숨부터 무거워지는 그런 날처럼 말입니다. 일이 처음 터진 것은 생각보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강가에 세워둔 큰 곡식 창고 하나가 갑자기 내려앉았다는 소식이 새벽녘에 들어왔습니다. 눈이 쌓여 지붕이 버티지 못했다는 말이 먼저 돌았지만 막상 가본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고 하지요. 그날 내린 눈이 그렇게까지 무겁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벽 사이로
곡식 자루들이 터져 나와 있었습니다. 물기를 머금은 쌀이 진흙과 뒤섞여 바닥에 퍼져 있었고 강물 가까이까지 흘러내린 것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을 처음 본 사람들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곡식이 없어서 굶는 줄 알았는데 그저 문 뒤에 쌓여 있었던 것이었으니까요. 소식은 금세 퍼졌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강가로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젖은 쌀을 두 손으로 걸어 모았고 어떤 이는 터진 자루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풀렸더라면 겨울을 버텼을 집들이 여럿이었으니 그 울음에는 배고픔만이 아니라 지난 시간이 함께 섞여 있었겠지요. 그런데 정리하던 인부 하나가 벽 틈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찾아냈습니다. 물에 젖어 무거워진 뚜껑을 열자 장부 몇 권이 들어 있었는데 종이를 넘길 때마다 먹물이 손끝에 번졌습니다. 글씨가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곡식을 사들인 날짜, 값을 올리기 위해 창고 문을 걸어 잠근 날, 빚을 갚지 못한 집들의 논밭이 넘어온 시기까지 빼곡히 남아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겨울이 모자랐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 오래전부터 겨울을 만들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일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큰손 집에서 평생을 일하던 늙은 노비 하나가 관하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늘 허리를 굽히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만큼은 등을 펴고 있었다고 하지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봄마다 곡식을 따로 숨기라는 명을 받았던 일, 빛 독촉에 쫓겨나던 사람들의 울음, 어린 것들까지 길 위로 내몰리던 밤 이야기까지 천천히 꺼내 놓았습니다. 오래 눌러둔 말은 한 번 길을 찾으면 좀처럼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고백이 불씨가 되었고 이미 버티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장터에서 시작된 웅성거림이 골목으로 번졌고 골목의 말들이 다시 거리로 흘러나왔습니다.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얼굴마다 지친 기색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물러설 곳이 없다는 듯 단단했습니다. 큰 손의 집 앞에 사람들이 섰을 때 하늘에서는 잔눈이 흩날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소리치는 이가 많지 않았는데도 그 자리가 유난히 소란스럽게 느껴졌던 것은 그동안 삼켜온 것들이 한꺼번에 숨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문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관아에서도 사람들이 나왔고 이미 장부가 넘어간 뒤라 더 감출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창고마다 봉인이 붙고 묶여있던 문서들이 하나둘 풀렸습니다. 땅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얼어붙은 흙을 밟으며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하지요. 어떤 이는 말없이 땅을 쓸어내렸고 어떤 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큰 손이 대문 밖으로 나왔을 때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기생집에 처음 들어서던 날에는 방 안 공기마저 눌러앉히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가 있었지요. 눈빛은 애써 흔들리지 않으려 버티고 있었지만 더는 사람들을 조용하게 만들던 그 기운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재물은 쌓일 때는 산처럼 보이지만 무너질 때는 생각보다 소리가 크지 않다고들 합니다. 그저 버티고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내려앉을 뿐이지요. 그 모든 일이 이어지는 동안 아이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가리키지도 않았고 옳고 그름을 입에 올리지도 않았으며 그날 이후로 큰 손의 얼굴을 다시 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마루를 쓸고 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오갔습니다. 다만 큰 손이 끌려가던 날
아이가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숨을 고른 뒤 다시 움직였다고 하지요. 이미 알고 있던 일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훗날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숨긴 것은 언젠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고 사람 위에 쌓인 죄는 결국 그 무게만큼 되돌아온다고. 그 아이는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지 못하던 진실이 지나가도록 거기 서 있었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겨울 끝자락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땅이 단단히 얼어 있었는데 낮이 길어지자 흙이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했고 처마 끝에서는 녹은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지요.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 묘하게 부드러운 기운이 섞여 있어 사람들은 이제 계절이 넘어가고 있구나 하고 느끼던 때였습니다. 기생집 앞마당에는 작은 수레 하나가 놓여 있었고 아이는 그 앞에 쪼그려 앉아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짐이라 해봐야 많지도 않았습니다. 갈아입을 옷 몇 벌과 오래 들고 다닌 작은 보자기 하나, 그게 전부였지요. 떠난다는 말을 굳이 꺼내지는 않았지만 그 집에 드나들던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큰일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어떤 이는 그 자리에 남고 또 어떤 이는 다시 길을 떠난다는 것을 사람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주인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붙잡을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다만 가까이 와 작은 주머니 하나를 건네주었지요. 안에는 마른 떡 몇 조각과 길에서 쓰라며 넣어둔 동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산은 아직 춥다. 그 말 한마디에 더 보태지는 것은 없었지만 괜히 길게 인사하는 것보다 훨씬 마음에 남는 법이지요. 아이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 머문 곳을 떠날 때는 말이 많아질수록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마을을 벗어나자 길은 금세 좁아졌습니다. 녹담한 눈 때문에 흘길은 조금 질척였고 산 아래에서는 물 흐르는 소리가 낮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사람들 얼굴 대신 나무들이 서 있었고 시끄러운 웃음 대신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지요. 이상하게도 그 고요함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쯤 걸었을까요? 산길 어귀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도사였습니다. 처음 아이를 데려왔던 때보다 눈가의 주름이 조금 늘어난 듯 했지만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오래 기다린 사람에게서만 보이는 고요한 눈이었지요. 도사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렸고 아이는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이 같은 속도로 이어졌습니다. 낙엽 밟히는 소리가 조용히 따라붙고 멀리서 새 한 마리가 짧게 울다 사라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걷다가 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저는 이런 눈을 가진 겁니까? 묻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오래 마음에 담아둔 질문처럼 들렸습니다. 도사는 곧장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길가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눈이 채 녹지 않은 곳 위에 낙엽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했지만 물기를 먹어 색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지요. 가을에 떨어진 잎이 저렇게 남아있으면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인다. 도사의 목소리는 낮았고 천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속부터 상한다. 겉은 그대로인데 안에서 먼저 무너지는 거지. 잠시 바람이 지나가며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숨긴 것도 그렇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 오래 묻어둘수록 더 깊이 상한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그 낙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보아야 한다. 크게 힘준 말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보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 위에서 그냥 살아간다. 썩어가는 줄도 모른 채 말이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버티던 것이 내려앉고 나서야 깨닫는다. 아이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도사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눈은 앞날을 마치라고 있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외면한 것을 끝내 외면하지 않도록 감춘 것이 오래 숨지 못하도록 그저 바라보는 눈이다. 산 위쪽으로 햇빛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얼어있던 흙이 천천히 풀리며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지요. 도사는 옅게 웃었습니다. 힘겨울 것이다. 남들이 보지 않는 걸 보는 일은 원래 그런 법이니까. 하지만 기억해라. 내가 벌을 내리는 게 아니다. 상한 것은 결국 스스로 무너진다. 두 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가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어떤 마을에서는 오래 숨겨져 있던 거짓이 드러났고 또 어떤 곳에서는 억울한 일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곤 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금빛과 푸른빛을 함께 지닌 눈이 지금도 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지나가고 있을지 모른다고. 앞날을 들여다보는 눈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끝에 알아보는 눈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하던 이들은 마지막에 늘 이렇게 덧붙였다고 하지요. 숨긴 것은 결국 모습을 드러내고 사람이 쌓은 것은 언젠가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한다고. 그 아이는 그저 남들이 보지 않으려 했던 것을 먼저 바라보는 눈이었을 뿐이라고. 산으로 돌아온 뒤 며칠 동안은 특별한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눈이 녹으며 길이 드러났고 얼어붙었던 계곡에서는 다시 물 흐르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겨울 내내 잠잠하던 바람에도 어느새 풀린 흙 냄새가 실려 있었지요. 산은 늘 그렇듯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계절을 넘기고 있었고 도사 또한 아이에게 굳이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보고 왔는지 묻지도 않았고 사람들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예전처럼 해야 할 일을 나누어 주고 해가 기울면 따뜻한 죽을 한 그릇 내어주며 하루를 마무리할 뿐이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며칠이 흐르던 어느 날 도사는 문득 낯선 고요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이가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깊이. 전에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모습이었지요. 아이는 잠자리에 들어도 숨이 고르지 않았고 이따금 미간을 찌푸린 채 몸을 뒤척이곤 했습니다. 특별히 앓는 곳이 있는 것은 아닌데도 밤이 되면 이마에 열이 올라 도사가 물에 적신 천을 몇 번이나 갈아준 날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해가 채 지기도 전에 아이는 조용히 잠들었고 숨소리는 놀랄 만큼 잔잔했습니다. 얼굴에는 힘이 들어가 있지 않았고 오랫동안 무언가를 붙잡고 있던 사람에게서만 보이던 긴장 또한 사라져 있었지요. 누가 깨우지 않는 한 그대로 아침까지 이어질 것 같은 깊은 잠이었습니다. 도사는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등을 덮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이에게서 열이 다시 오르는 일은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내려놓고 있었던 것이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하나 달라진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먹는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산에 처음 왔을 무렵만 해도 아이는 자주 허기를 느꼈습니다. 밥 한 그릇을 비우고도 한참 지나지 않아 다시
배를 움켜쥐곤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절반쯤 먹으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억지로 참는 기색도 아니었고 입맛이 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필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그릇을 물렸습니다. 도사가 이유를 묻자 아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속이 무겁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도사는 굳이 되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릇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아이의 발걸음이 전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다고 하지요. 예전에는 보이지 않는 짐을 늘 어깨에 얹고 걷는 사람처럼 몸이 미묘하게 굳어 있었는데 그 긴장이 어느새 풀려 있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알아차리기 전에 몸이 먼저 변한다고들 합니다. 오래 짊어지고 있던 것이 내려가면 숨이 달라지고 걸음이 달라지고 밤이 달라지는 법이지요. 아이의 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뒤척이던 날들이 지나가고 낮아 산의 고요함이 그대로 아이의 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깨지 않았고 나뭇가지 부딪히는 소리에도 몸을 웅크리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전보다 훨씬 맑은 얼굴로 일어나 물을 길었고 장작을 나르며 짧게 숨을 고르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다람쥐 한 마리가 가까이 내려와 떨어진 도토리를 물고 갔다고 합니다. 아이가 손을 뻗어도 달아나지 않았다고 하지요. 예전 같으면 짐승들이 먼저 거리를 두었을 텐데 그날은 산짐승조차 아이 곁의 고요함을 낯설어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도사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견딜 만큼 견딘 게지. 아이에게 들려주려던 말은 아니었으나 바람에 실려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타인의 어둠이 아이에게로 스며들던 시간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도사는 이미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의 눈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금빛과 푸른빛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바라보는 힘 또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 눈이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지는 않게 되었을 뿐이지요. 감춘 것을 알아본다 해서 반드시 그 무게까지 떠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아이의 몸이 먼저 배워가고 있었던 셈입니다. 산에는 그저 바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무거웠던 것도 조금씩 자리를 옮기고 있었지요. 아이는 그 바람 속에 서서 오래도록 고요히 숨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산 아래로 이어진 길 위에는 계절이 바뀌는 기척이 소리 없이 내려앉아 있었지요. 겨우내 단단히 얼어있던 흙은 어느새 힘을 풀어 발걸음을 부드럽게 받아주고 있었고 계곡에서는 녹아 흐르는 물이 돌을 타고 낮고 잔잔한 울림을 길게 이어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람 또한 예전처럼 살을 내는 기세가 아니라 그저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갈 만큼만 머물러 있었으니 굳이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세상이 조금 느슨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만한 때였습니다. 도사와 아이는 말을 나누지 않은 채 그 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는데 오래 함께 걸어온 이들에게서만 보이는 고른 걸음이었지요. 누구 하나 앞서지도 뒤처지지도 않았고 침묵마저 어색하지 않은 사이에서만 흐르는 잔잔한 기운이 두 사람 사이에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이의 걸음이 문득 멎었습니다. 도사 역시 이유를 묻지 않은 채 그 자리에 함께 멈추었지요. 아이의 시선이 산 아래 한 곳에 길게 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끝에는 기와집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한때는 제법 이름이 알려졌을 집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지요. 처마는 넓게 뻗어 있었고 담장은 길었으나
가까이 다가갈수록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위세가 아니라 세월이었습니다. 군데군데 허물어진 담장 아래로 잡초가 제멋대로 올라와 있었고, 기울어진 대문은 바람이 스칠 때마다 미세하게 흔들리며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닫혀 있다기보다는 오래 기대어 버틴 끝에 겨우 서 있는 모습에 가까웠지요. 마당에는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집에서만 느껴지는 정막이 내려앉아 있었고, 인기척이 사라진 자리에는 시간이 고스란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던 아이의 입에서 조용히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숨길 것이 많은 집입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목소리였으나 이상하게도 바람에 흩어지지 않고 또렷하게 남는 말이었지요. 도사는 그 말을 듣고도 되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짐작하고 있다는 얼굴이었지요. 두 사람이 집 앞에 이르렀을 즈음 안쪽에서 문이 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내 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허리는 눈에 띄게 굽어 있었고 걸음은 몹시 조심스러웠습니다. 옷차림은 단정했으나 낡은 기색을 감추지는 못했고 얼굴에는 오랜 근심이 지나간 자리처럼 엷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지요. 한때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살아갔을 사람이라는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나 지금의 모습은 그저 긴 세월을 버텨낸 노인에 가까웠습니다. 아이는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아무 말 없이 산에 두고 돌아섰던 아버지였지요. 그러나 노인은 아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잠시 시선을 두었다가 그저 길손을 보듯 고개를 거두려 했는데 바로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주 짧은 찰나였음에도 먼저 시선을 피한 쪽은 노인이었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본능처럼 고개를 돌리고 말았지요. 오래 무언가를 감추고 살아온 이들에게는 마주보는 일부터가 쉽지 않은 법이니까요. 도사가 낮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숨기고 있느냐? 아이는 곧장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마른 풀을 스치며 지나가고 느슨해진 대문이 삐걱이며 흔들리는 소리만 잠시 그 자리를 채웠지요. 그러고 나서야 아이의 목소리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두려움을 숨기고 있습니다. 도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듯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였을 뿐입니다. 노인은 두 사람 곁을 지나 집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등을 돌린 그 모습이 어쩐지 전보다 더 작아 보였지요. 아이는 마지막으로 그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울음을 터뜨렸던 곳, 아무것도 모른 채 떠나와야 했던 자리. 그러나 이제는 숨소리조차 희미해진 집이었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던 아이가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편해지겠습니다. 도사가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보느냐? 아이의 시선이 허물어진 담장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숨길 것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길지 않은 말이었으나 그 안에는 오랜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몸을 돌렸고 아이 또한 그 곁을 따라 다시 길 위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누구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바람이 등을 조용히 밀어주고 있었고 새로 돋아난 풀잎들이 햇빛을 받아 잔잔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훗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 아이가 화를 부른 적은 없었다고. 다만 사람들이 오래 숨겨온 것들이 더는 숨을 곳을 찾지 못했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금빛과 푸른빛을 함께 지닌 그 눈이 어딘가에서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숨긴 것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고 사람이 쌓은 것은 결국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먼저 알아보는 눈이었을 뿐이라고 말이지요. 이야기는 거기까지 전해 내려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루를 보내다 보면 마음이 분주해질 때도 있고 이유 없이 생각이 많아지는 밤도 찾아오지요. 그럴 때 오늘 들으신 이야기처럼 잠시 숨을 고르며 쉬어가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밤만큼은 걱정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 주십시오. 남겨주시는 작은 표시 하나가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찾아뵙겠습니다.